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6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994년 이후 무려 거의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이 금리 간 대발산, 그러니까 Great Divergence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앞으로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위원님 오늘 방금 전 손성원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6월 FOMC의 좀 총괄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송 교수님 오늘 아침에 뵀었는데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인천구 공항에 오실 때 송 교수님을 이렇게 원고도 없이 이렇게 한국경제팀 모셔서 한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게 중요한 시점에 세계적 석학인 손성원 교수님을 한국경제TV가 모셔서 가장 중요한 FOMC 회의 결과를 의미를 시청자분에 전해준 거는 제가 국제금융시장 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양적 긴축은 9월부터 950억 달러가 아니라 470억 달러 가는 건데 변경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는 기준금리 문제가 가장 주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들이 0.75% 올렸죠. 근데 0.75% 올릴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1994년이라는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의 0.75%포인트 인상한 이후에 인상폭으로 보면 0.75%포인트까지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 수치를 유난히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올해 3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추이를 볼게요. 3월 달에는 0.25%, 다들 시청자분 아시죠? 5월 달에는 바로 2배 올려서 0.5%, 바로 한 달 못 돼서 열리는 회의에서 0.75%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폭이 말이 뛰듯이 갤러핑으로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물가가 말이 뛰는 갤러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물가의 갤러핑 인상 추세에 맞춰서 페드도 뒤늦게 내지만 기준금리를 갤러핑으로 갔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가장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 유동성 축소 문제였죠. 그래서 양적 긴축인데 원래 2단계로 추진해서 9월부터 950억 달러인데요. 이번에 이걸 건드리느냐, 앞당기느냐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주목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페드 회의가 될수록 자이언트 금리 막 어제도 어떤 이렇게 특파원께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게 몰려갔습니다는 원래 동틀 무렵이 가장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어제는 인플레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페드 회의가 되면 오늘 시장은 다 올랐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추세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바로 동틀 무렵이 가장 가장 무섭고 춥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양적 긴축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가다가 보니까 0.75%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3대 지수가 올랐죠. 3대 지수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오늘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오늘 어제 거의 밤을 못 새고 현지를 직접 줌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미처 달러 인덱스 이게 떨어졌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채금리도 안정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채금리도 한번 정 PD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년물, 2년물 오늘 다 그렇죠? 안정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0.75%포인트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지만 동틀 무렵에 얻을 때 이게 동이 트니까 햇볕이 도달해서 모든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적 흐름인데요. 앞으로 더 이렇게 변화될 사항이 지금부터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페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앞서 손 교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우리도 이제 이 회의 직전 한 3일 전에 페드의 밑바탕에 해당되는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장률이 12월 달에 4.2에서 2.8, 이번에 1% 떨어지느냐 하는 쪽을 이제 했는데요. 이번에 1.7%로
1.1%포인트 낮춰서 2.8이 1.7%로 이제 낮춰졌죠. 예, 그렇죠. 물가가 PCE 물가가 5%에 진입하느냐 하는 진입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4.3에서 5.2% 올렸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우리 박 부행장이라든가 이런 부행정보라든가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냐? 박 부행장 한국은행의 말대로 자 미국의 지금 페드가 추정하는 가장 최근치가 잠재 성장률이 1.75%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성장률이 1.7%죠. 잠재 성장 밑으로 떨어졌죠. 예. 물가는 지금 5%대면 인플레 타겟팅선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제 전망으로 하늘의 시각대로 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낮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방송에서 봤습니다는 예, 그렇죠. 어떤 근거로 피해갈 수 있냐 하는 측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 나타난다. 페드의 6월 전망에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이번에 1.7, 잠재 성장 1.75% 낮아지고 예. 물가는 2배를 뛴다. 스태그플레이션. 손성원 교수님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 맥을 같이 한다.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미국의 경제에 의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측면에 캐션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이 갤러핑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연준이 이렇게 좀 추진력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자, 기준금리를 빨리 올라가죠.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출구 전략을 빨리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 2003년 이후의 출구 전략은 대부분 다 미국의 2008년, 2009년 시스템상의 치유기 때문에 예. 몸을 수술해서 이렇게 하려면 재활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예. 재활훈련 때 갑작스럽게 강도 있는 긴축을 오면 또 금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출구 전략을 서서히 진행했던 거고 이번에 출구 전략은 바로 바이러스 질병 문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스템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왕창 풀었으니까 자 지금 인플레 문제가 됐죠? 예. 빨리 걷어내야 경제 측면에서는 보건력, 리질런스, 경제 펀드의 측면에서는 리질런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누차에 말씀드렸죠. 예. 급진적 출구 전략을 가져가는 데에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CPI의 상승률입니다. 우리가 페드의 물가의 진단이 작년부터 자꾸 틀렸죠. 예. 그럼 지금 시점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체감적인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페드는 중요한 게 PCE 물가지만 미국 국민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8.6% 나타. 그러면 인플레 타겟팅선이 2%인데 여기에 4배 이상 못 돌리니까 페드, 제 아무리 페드가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인플레에 대해서 진단이 실수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 문제를 잡지 않을 때는 지금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거의 연임이 물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페드가 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로 올린 데 있어서는 월가의 뒷얘기가 파월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라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집권당에 대한 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의 실업률은 지금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물가를 잡지 않으면 집권당이 승리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의 입김이 작용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0.5%포인트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0.5%포인트가 시장의 지배력 세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었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에서 낮은 것을 역행적 선택이라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 시장의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결정을 했다. 이게 수능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자세가 바뀐 것이 향후의 금리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수능적 선택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이론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왜 현재 재무장관인 이 제닛 옐런과도 관련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든지 지금은 매크로 사이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사이드의 게임 시어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페드도
시장과의 어떤 게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것을 접근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게 바로 에거로프 교수가, 이 에거로프 교수는 제닛 앨런 현 재무장관의 이렇게 바꿔들은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예. 노벨 경제학상까지 타신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뭐 전문가가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정보를 믿을 수 있느냐, 다 불안전한 정보거든요. 페드의 파월의장도 또 확신하게 데이터를 보고가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렇게 허겁지겁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모두가 불확실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정보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이 선택이론, 여기에 수능적, 역경적 세탁인데요. 자, 그동안 한번 자막을 돌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물가 말이 많았죠. 예, 뭐 그렇죠.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때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할 때 시장과의 방법을 페드가 가져갈 때는 저기 나오는 블러핑 쇼라고 해서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금리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 금리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극복할 때는 자 완화적 측면에서 애매모호할 때는 갑작스럽게 금리를 긴축 기조로 돌았을 때는 1930년대 것처럼 당시 에클스라는 페드 이렇게 의장이 경기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긴축을 추진해서 결국 대공황의 실수를 저질렀던 예. 에클스 페일러라는 이게 페드 역사상 가장 치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때는 버퍼링 쇼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을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낮게 선택한 역경적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수능적 선택은 인플레 문제가 확실하다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0.75%의 금리를 결정한 거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의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0.75%포인트 인상했던 게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1994년 과거에 있었는데 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뭐 낙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0.75%포인트 이렇게 인상하면서 회의 결과는 뭐 예상됐기 때문에 근데요. 미국의 CNBC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1994년을 유독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흥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는 국가는 매를 먼저 많이고 예. 누적적으로 뒤따라 아까 손성원 교수님이 자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한국만 얘기했지만 신흥국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됐다 하더라도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안정이 되느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994년에 뭐가 일어났을까 하는 측면은 그때의 0.75%포인트를 28년 전에 올렸습니다. 28년 동안 0.75%포인트 올린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1994년 왜 이렇게 0.75% 그때 올렸느냐 하는 것에서 보면 연준이 1994년에 3.5%에서 한꺼번에 4.25를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0.75%죠. 그리고 그 이후에 6%까지 빠르게 올렸습니다. 향후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저 추이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권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같은 시점에 분다스방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왜 분다스방크가 나오냐 하면 1999년에 유로가 출범해서 분다스방크가 사실 그 유럽 중앙은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유로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분다스방크가 굉장히 주도 역할을 예.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를 분다스방크가 미국은 올리는데 자 5에서 4.5% 깎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올리고 다른 국가는 내리니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국제금융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예.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레이트 대발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달러 강세 추세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루빈 독트린이 돼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135엔대 오늘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는 130엔 갔습니다는 그때는 엔달러 환율이 자 79엔에서 148엔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캐리 자금의 향방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다른 국가는 금리를 내려 달러 강세대 홍 앵커가 자금을 갖고 있다면 어디다 들이붓겠습니까? 미국 쪽으로 가겠죠.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에선 자금이 쭉 빠지면서 저기 한번 보시고요.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그 자체보다도 1994년을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그 페드가 28년 만에 0.75%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미국 시장은 안정이 됐지만 사실 제2의 대발산 Great Divergence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앞으로의 과제고 주목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방법을 봤을 때 이 방금 말씀하신 뭐 대발산, Great Divergence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높죠. 왜 그러냐면 일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는 지금의 금융 문제는 인플레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 퍼펙트 시스템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제금융공사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정도 차이가 있지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인플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손 교수님께서도 인플레를 잡는 게 중요하냐 경기 문제를 중요하냐 손 교수님은 아주 이색적으로 경기 회복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손성훈 교수님 같은 이런 석학을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한국경제TV가 이렇게 긴급으로 현재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글로벌 인플레 퍼펙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 방식에서 왜 Great Divergence라는 다시 한번 도래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 미국이라든가 친미 성향 국가는 대부분 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도. 예. 근데 중국이라든가 친중국의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자, 중국은 금리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내리죠. 예, 그렇죠. 내리죠. 그래서 중국과 친중국 성향은 대부분 다 지금은 경기 문제가 중요하다 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세라든가 뭔가 모든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 완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의 휴유증을 겪고 있는 러시아도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친미 성향은 금리를 올리는데 목적은 인플레 안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 중국이라든가 친중국 성향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인플레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reat Divergence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번에 0.75%포인트 올리자마자 유독히 1994년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1994년 것처럼 국제금융시장의 중남미 외채위기, 많은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엄 위기 이래서 하나의 파장을 겪었던 이런 문제가 최근의 대응 방식 보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대응 방향에서는 제2의 다이버전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친중 국가들 위주로 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테이퍼 텐트는 문제죠. 예. 이미 이 중국이라든가 친중국 성향 같은 그래서 중계 1대1로 계획을 이었던 채용국은 대부분 다 부채들이 많습니다. 부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008년, 2009년에 금리를 낮출 때 빚이 무서운 것을 모르고 10년짜리 신흥국들이 대규모로 국채를 그렇게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빚을 지었던 상태거든요. 이것이 뭐냐? 10년이 지나니까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매년 4천억짜리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국채 반항에 빚을 조달한 쪽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조달했던 측면에서는 빚 많고 상환 들어오고 금리는 올리니까 금리 부담 높으니까 이렇게 이미 그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데서는 디폴트가 발생했던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2013년에 9 프레자일 5, 9 F5 국가, 그 다음에 2015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할 때 골드만삭스가 신 F5 국가, 저런 국가들인데요. 이번에 미국 금리를 0.75% 올리고, 그 다음에 사실 각국의 금리의 대응 방식이 다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레이비티 다이버전스가 되는 상태에서 왜 신흥국들이 다시 한번 위기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미 금융위기 때 빚을 조달한 규모가 많은 것이 본격적으로 상환이 돌아오는 상태에서 중국의 돈 퍼줘가지고 1대1로 계획에 빚 모습을 다시 한번 썼던 사람들 국가들이 뭐냐 하면 요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미 스리랑카라든가 터키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금리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이 신흥국의 이렇게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위기 발생 문제가 벌써부터 1990년대 데자부 현상으로 중남미 유해체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 위기, 데자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측면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발산이 일어날 경우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오늘도 이제 손성원 교수님께서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우리가 뒤따라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물가 안정에 둘 것이냐, 경기 회복에 둘 것이냐. 손성훈 교수님은 경기 회복에 둬야 된다 하는 쪽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 뒤쪽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주 어려운 장면에 옆에 강경식 1996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부총리셨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갔으면 매일 고생하시는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십니다. 왜 이 사진을 시청자분한테 시청자들이 비치냐면 지금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의 여러 가지 외환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강. 모 교수는 뭐냐? 우리가 외환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될 때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도 대학 교수가 아마 정면으로 제가 반박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경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1996년에 왜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강경식 팀은 펀더멘탈 괜찮다. 외환위기는 몰려오는데 괜찮다 하는데요. 이 추 부총리께서는 우리가 한국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오히려 현상에서 국민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게 좋다 하는 측면에서 복합위기다. 경제 태풍이 몰려온다.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때와는 경제 인식이 다르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 여건이 바뀌긴 했지만 3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한 나라 외환보유고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상수지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그때는 230억 이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외환보유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2선 자금까지 포함하면 5,5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세가 유지하다가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이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경제 인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외환보유가 비교적 풍족하고 무엇보다도 민간 사이드에 지금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1990년은 민간 사이드에서 달러 투자 있었습니까? 지금 달러 투자가 하나의 재테크로 중요한 시대. 민간 사이드 지금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 교수가 이런 그 어두운 편수기를 편성해서 우리 경제과 다른 신흥국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인포데믹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이하 추경호 부총리 경제 인식에 대한 국민과 같이 이끌어가자 하는 측면에서 인식을 정확하게 진단한다. 근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가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누가 가짜 뉴스입니까? 누가 가짜 뉴스입니까? 그래서 경제 인식을 아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경제 참 걱정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 금리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건 아니냐. 그리고 가계부채 우려도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 차가 이제 동일해졌죠. 1.75, 1.75. 이제 다음부터는 역전이 되겠죠. 역전되면 미국 자본이 이탈하느냐 하면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예전에 위기 대책반의 김석동 이렇게 그 금융위원장 이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금리 차보다는 외환보유가 중요하다. 외환보유가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금리가 설령 역전되어도 오늘 손성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외자 이탈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상태에서는 자, 손성훈 교수님 왜 실물 경제를 얘기했을까? 한국은행은 세금 패션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지난주에 문제였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상태에서 물가를 잡겠다 하고 가계부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취약계층들이
이자에 따른 부담 이게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송 교수님 말씀대로 자 우리는 인플레를 잡는데 한국은행이 가는 것보다는 경기 부양과 경기 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을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예. 더 정확하게 진단해 꼭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네. 네, 이렇게 오늘은 6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